오늘장 한마디. 터널의 끝을 상상하는 시장. 터널의 끝을 상상하는 시장. 네,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시장은 어땠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죠. 네. 인플레이션이 연준을 자극할 것이고, 연준이 자극이 되면 금리를 올릴 것이고, 금리를 많이 올리면 유동성이 쪽쪽 빠질 것이고, 유동성이 쪽쪽 빠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자산 가격이 상승이 멈출 것이다. 그것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작년 연말 이후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나리오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끝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어우러집니다. 자, 블룸버그가 했던 이야기들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죠. 전일 한국 시장 폭락을 야기했던 핵심 대목이 뭔가요? 네,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 나냐 테크놀로지도 주가가 상당히 빠졌었고요. 나냐에서 좀 보여줬잖아요. 메모리 판매량의 감소가 이거가 수요가 좀 줄어든 것 같은 걸.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온 게 대만 쪽에서 PC 노트북의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로 타켓입니다. 미국의 소매업체 타켓이 재고를 축소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수요 피크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타켓이 재고 축소를 위해서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주문을 축소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이제는 2분기의 영업이익률은 2%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재고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재고가 43%나 늘었다. 유통업체에서 재고 관리는 정말 핵심적인 키 아닙니까? 팀 쿡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 재고 관리를 기가 막히게, 물류 재고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재고가 늘었으니까. 왜? 작년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죠. 왜? 돈이 많았으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었는데, 그래서 많이 팔릴 줄 알고 야 빨리 있는 대로 다 내놔, 빨리 갖고 와 사줄게 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팔면 돼. 뜨뜻하다. 창고가 가득해서 뜨뜻해. 많이 팔면 돼. 팔리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올해 들어오면서 뚝 떨어져. 자산 가치 하락이 상품 매수도 줄여놓는가? 그것도 있지만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는 이유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타겟은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의 재화의 매수세에서 서비스 매수세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타켓만의 문제가 아니고 월마트에도 마찬가지다. 월마트도 전년 대비 재고가 33%가량 늘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그 BDI 지수요. BDI 지수 한번 찾아보죠. BDI가 이것도 글로벌 수요 피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최근에 아주 기록적으로 빠집니다. 저거를 조금 길게 보면 한참 위에서부터 떨어졌다가 반등을 세게 하는데, 이번 하락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위기상으로 이게 뭔가 고점이 다 와간다,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운임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월간 기준은 지금 11%가 떨어졌는데, 운임이 떨어진다는 건 뭔가 들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또 하나, 비료도 좀 떨어졌다는 뉴스를 블룸버그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반도체, 비료, 운임 하락으로 인플레가 정점을 지났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타켓도 결국 타켓의 이 이야기가 수요 축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봤죠. 연준이 도대체 왜 저러느냐, 왜 형들 왜 그래 했더니, 인플레이션이 센데 연준이 막을 수 있는 건 뭐다? 수요 쪽 인플레이션 막을 수 있다. 금리를 인상시켜서. 반면에 공급 측은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금리를 올렸고 수요가 꺾이냐 했는데, 임금 계속 올라가고 실업률 낮고 뭐 이러니까 이거 안 꺾이는 거 아니야? 그래, 인플레는 고공행진하는 거 아니야? 그래, CPI 또 8.3%라고 지난달 8.5%였는데 이거 이래봐야 뭐 이게 고공행진이지, 여기서 얼마나 8%대 뭐 낮은 것도 아니잖아,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요한 소매업체 월마트와 타겟이 재고가 늘었다. 안 좋은 뉴스예요. 그렇죠? 재고가 늘었다. 판매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재고가 늘었으니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전년 대비. 그럼 무슨 말?
수요가 위축되었구나. 그러면 연준이 그동안 했던 행동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연준이 할 수 없는 축 어디다? 공급망.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전쟁. 또 하나는 뭐예요? 중국 뭐? 제로 코로나. 네, 제로 코로나였죠. 제로 코로나가 제가 요즘에 중국 증시할 때 좀 편안하잖아요. 막 좋았잖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렇게 해서 되냐고. 믿을 수 있어? 안 된다니까? 막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몇 달간. 근데 드디어 제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론 시간을 두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우리가 오미크론 성격을 알잖아요. 당해봐서. 오미크론이 확산을 이렇게 사람 돌아다니면 금방 또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5월달처럼 4월달처럼 셧다운하면 이건 조지는 거야. 그럼 주가 확 다시 떨어지고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열고 있는 백화점, 유통업체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열어놓고 걸린 사람들만 셧다운. 그럼 이건 제로 코로나인가요? 한국 입장에는 제로 코로나 같은 느낌 들겠죠. 그러나 중국의 맥락에서 보면 그 정도면 위드 코로나다. 그죠?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죠. 네. 그런데 또 지금 유동성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국의 주요한 대형 업체들을 이렇게 틀어주어가지고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 같아? 안 돼. 외국인 투자 안 할 거야. 이거 풀려야 될 걸이라는 얘기를 제 중국 마감 시간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쵸? 우리 관시가 증인이에요. 주식 계량기. 우리 관시가 증인인데, 파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노? 게임 허가해 주는 걸 파노라고 하죠. 6월달 국산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60개의 신규 파노가 발급되었다고 김경환 애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45개 했어요. 늘어났죠. 물론 텐센트나 네드리즈는 받지 못했습니다. 파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규제가 조금 풀리고 있다는 기미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 시장이 겁나 눈치가 빨라가지고 알리바바 또 올랐습니다. 어제도 두 자릿수인가 올랐죠. 오늘 또 ADR이 5.3% 올랐고요. 핀듀오도 또 10% 올랐습니다. 시장이 눈치가 빨라요. 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인터넷 기업들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야, 공급 축을 작살낸 굉장히 중요한 축인 중국이, 그동안보다는 그 악화시켰던 요인들이 약화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인플레 정점이 지났고 이제 안심 랠리를 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는 그대로 갑니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멀티플은 과거하고는 달라져 있어요. 이거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니까 안심 랠리가 된다고 해서 작년도 12월 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많죠. 왜? 금리 상황이 그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금리 상황이. 그래서 작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작년보다 실적이 훨씬 더 나와야 돼. 그럼 오케이. 자, 멀티플을 낮춰주는 거잖아. EPS 증가는. 어려운가요? 주당 순이익의 몇 배인가가 멀티플이 퍼잖아요. 응? 근데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면 멀티플은 어떻게 되나? 낮아지지.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올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금리가 0%였으니까 시장 평균 PER 배수를 30배 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3% 연말 기준으로 3% 기준금리 3%야. 그러면 30배를 못 줘. 그러면 한 17배나 16배 줘야 돼. 근데 주당 이익이 늘어나. 그럼 이게 가만히 있으면 주당 이익이 늘어나면 16배가 14배, 13배로 줄어들죠. 이게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줄어들죠. 그러면 주가를 올릴 수 있죠. 다시 평균 16배를 향해서 주가가. 그거는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멀티플은 과거하고는 다르다. 대체적으로 좀 낮아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원자재 가격은 그러나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힌트를 얻어서 그거를 싹 보고 반영을 했지만,
그런 기조가 보이는 건 맞아요. 피크아웃,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조가 보이는 건 맞으나 완전한 건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한 WTI 유가 119.66. 근데 요거는 요 생각을 하잖아. 그래도 바이든 형이 가는데 설마 빈살만이 그렇게까지 무시하겠어? 설마?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겠죠. WTI 119달러. 원자재는 그 옥수수 2% 올랐고 대두 1.8% 올랐고 소맥 1.5% 떨어졌습니다. 고원에 있어요. 곡물가는 전부 다 계속. 근데 곡물가의 강세는 후진국한테는 치명타죠. 후진국들한테는 후진국이라는 표현 좋지 않지만 모르겠다. 어쨌든 그 좀 어려운 국가들은 치명타입니다. 근데 부자 나라들은 사실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농산물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그냥 훅 쭈쭈 하는 거예요. 쭈쭈.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 식량 문제 때문에 중국이.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사고 있어서 이 식량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니켈은 0.1% 떨어졌습니다. 알루미늄 0.3% 올랐고 팔라디움은 0.1%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를 봐야 되겠죠? 잠깐만요. 네, 구리는 0.2% 떨어졌습니다. 자, 금일의 채권 가격 살펴보죠. 채권은 변동이 크지 않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3%까지 올랐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3.04%였던 10년물 국채금리 숨고르기 했습니다. 2.979로 숨고르기 했고 2년물도 2.732에서 2.7 얘는 올랐네 오히려 2.734. 그다음 30년물은 3.19에서 3.13으로 떨어졌고요. 5년물은 3.03에서 2.99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물은 금리가 계속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죠. 1.21에서 1.25로 금리가 조금 올랐고요. 자, 저희 오늘 서준식 교수님 만나는데 이거 물어볼 참이에요. 자, 일본 엔화의 약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미국 달러 대비 20년의 최약세야. 지금 오늘 달러가 조금 소폭 떨어졌어요. 어제 102.40에서 102.34로 조금 떨어졌고 유로가 오른 거죠. 1.069에서 1.070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N은요, 어제 말씀드렸을 때 130.0, 야, 이게 웬일이야. 유로화 대비 7년 내 최약세야. 이랬는데, 장중에 133까지 갔고요. 132.6이에요. 와, 뭐지? 자, 달러 위안 약세입니다. 6.655에서 6.67로 소폭 약세였고 원화는 뭐 거의 비슷해요. 어제 약세가 좀 큰 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1254원 78전에서 1254원 85전입니다. 자, 그러면 N이 얼마나 약세이냐? 유로 원을 따져보면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1341원 85전에서 1342원 38전이니까 큰 변동이 없어요. 자, 달러 N. 자, 100엔으로 확 와닿게 말씀드리죠. 100엔에 951원이었는데 100엔에 945원이에요. 하루에 6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N이 정말 약세죠. 정말 약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물론 논리적인 그거예요. 지금 일본 은행 총재가 아직도 그러다인가? 예, 일본 은행 총재께서 우리 물가 상승률 별로 안 높아. 2.5%. 에이, 안 높아. 우리 실질적으로는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타겟팅 그 정도야. 괜찮아. 우리는 긴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완화적인 태도로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죠. 중앙은행별로. 지금 어제 호주 RBA 은행, 호주 중앙은행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50bp나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올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신기록 찍고 있어요. 최근에 신기록 10년물 국채금리 계속 신기록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 집을 여러 채를 부동산 담보대출 잘 안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제주 좋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조심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뻔히 보이잖아요. 너무 뻔히 보이는 거니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본 엔화가 이렇게 되면 일본 자동차는 잘 팔릴 겁니다. 만들 수만 있다면. 반도체 문제 수급이 풀린다면 일본이 약진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한국과 진검승부를 합니다. 일본이 훨씬 유리해지는 환경이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전기차가 있지롱. 너희는 아직 전기차 인제 만든다고 했잖아. 너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는 이제 양산성을 갖기 시작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구현한 것처럼
9년 동안 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의 자동차들은 일본의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조금 궤적이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렛 옐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원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막 비난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니네 돈 그렇게 많이 풀어놓고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있으니 팬데믹 동안 시행한 대규모 재정 정책 등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성장을 견인하고 경기를 회복해야 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니까 강한 성장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요 기조에서 우리가 지난 1년간 살펴본 그 자렛 옐런과 연준 인사들 간의 일종의 코어가 이루어진 그 위치가 무엇이냐를 살펴보면은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몰랐고, 또 하나는 그동안 디플레이 20년 맞아봤더니 인플레이션을 좀 도래시켰으면 좋겠어 하는 의도가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도래를 한번 해봐 했는데 너무 세게 오니까 뭐 이렇게 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읽어집니다. 왜? 전쟁이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가 새롭게 되니까 올해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그러니까 세상 일은 몰라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조차도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는 것처럼 세상 일은 모른다. 무역 적자가 발표됐는데 4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206억 달러나 감소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71억 달러 발표했고요. 3월은 1,098억에서 1,077억 달러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예상치는 894억 달러였는데 871억 달러의 4월 무역 적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준 4월 소비자 신용은 전월보다 38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연율 기준으로 10.1%나 증가했고요. 예상치 350억 달러보다 높은 소비자 신용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행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반에 음성 사고가 있어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